그리고 90년대에 병렬과 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병렬은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분산은 원격지에 있어도 처리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모바일과 인베디드, 그리고 가상화, 클라우드. 현재 클라우드가 굉장히 그 붐이죠, 현재. 요게 이제 2000년대 초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년대에 운영체제가 없다. 운영체제 없다는 게 뭐 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체제 없이, 운영체제는 그럼 누구야?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어. 하드웨어가 있어. 그러면 뭔가 여기서 동작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운영체제 역할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개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사용자가 기계로 직접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하는 작업별 순차 처리한다. 작업이 이렇게 작업 1, 작업 2, 작업 3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이용자가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에 이 작업을 처리를 한다 이거지. 처리를 하는데 기계어로 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프로그램과 작업 데이터를 동시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누가 해줘? 사람이 해주지. 사람이 작업을 넣어서 출력을 하고, 또 다음 작업을 넣어서 또 출력을 하고, 또 다음 작업을 넣어서 출력을 하고, 이걸 사람이 하나하나 한다 이가. 지금은 어때?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작업 딱 던지면 차례대로 딱딱딱딱 해주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운영체제가 없다는 얘기는 운영체제가 없이 어떻게 했을까? 응? 그럼 운영체제 역할을 뭐가 했다는 얘기야? 응? 운영체제는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운영체제 역할을 한 거지 이때는. 그래서 운영체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작업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작업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카드 판독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80카드짜리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 기호야. 이걸 뚫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카드 판독기가 처음에 작업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이 구멍 숫자에 따라서, 자, 뭐 요거는 그 작업 스타트다. 또 마지막 카드는 뭐 특별한 그 곳에만 이렇게 마크를 해주고, 이거는 작업이 끝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사인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떴고, 예를 들어 프로세서는 명령어 저장 방법, 계산 대상, 결과 저장 위치 방법, 출력 지정 위치 등을 모두 명령어로 명시적으로 저장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서 어디에 출력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프로그램으로 다 이거를 그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예약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이라고 하는 건 예약으로 하니까 뭐 꼭 그 예약을 해야만 되니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뭐 진행도 느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그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0년대 지나서 50년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획기적이라고 하겠지. 그동안에는 뭐 그 운영체제도 없었고, 또 사람이 직접 기계에다가 그때그때 작업을 넣고, 또 예약을 해야만 작업을 넣고, 사람한테 다음에 내게 업무 언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일괄 처리라는 게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이거는 좀 획기적인 거죠. 요것들이 IBM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처리 시스템 요거 자체가 OS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여기 보면 초기 운영 체제인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 해야 돼. 초기 운영 체제인 일괄 처리. 그죠?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야. 그래서
작업을 올리는 시간과 해제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지. 작업을 올리고 해제하는 것도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됐잖아, 그동안에는. 그런데 일괄 처리라는 방식이 나왔어. 여기 이제 버퍼링과 스플링이 나오는데 뒤에 설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데 이런 거죠. 작업이 잡 1, 잡 2, 잡 3 이런 게 있다면 그 이거를 이 작업들을 이쪽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처리기에 요거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요거 끝나면 다음 거, 끝나면 다음 거 이렇게 자동으로 작업이 되도록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씩 넣어줄 때와 그냥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그때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 그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 요게 초기 운영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처리는 직렬 처리 기술과 동일하다 했는데 이런 거지. 이렇게 여기다 작업을 넣는다 이거죠. 이렇게 넣으면 여기 넣은 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거지. 사실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자료 구조를 배웠으면 이게 Q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Q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렬로 쭉 처리하는 거. 그래서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이려고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량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한다. 자, 모아두는 것 자체가 여기다 모아두면 하나만 있을 때 처리하지 말고 한 3개까지 들어오면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처리의 장점을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컴퓨터 자원을 공유한다. 뭐 그전에도 이 일괄 처리 나오기 전에도 뭐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 처리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공유한다고 본 겁니다. 컴퓨터 자원을 덜 사용 중일 때는 작업 처리 시간 교대 가능하다. 시시각각 수동으로 개입, 감독하여 컴퓨터 자원의 유효 회피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CPU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CPU가 처리를 하는데 CPU를 계속 쓰다가 어떤 출력물이 있으면 출력을 프린터로 보내요. 프린터로 보면 여기 큐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버퍼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버퍼링 된 것만 하나씩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배치 작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CPU가 처리할 때 계산을 쭉 하다가 출력이 있어? 그럼 출력 있으면 여기다 보내요. 여기다 보내는 것 자체도 CPU가 하기 때문에 보내놓고 출력이 다 끝나면 다시 다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동안 이만큼을 쉬었어요. 쉬는 시간을 CPU가 가진 거지. 그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CPU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출력을 요 버퍼에 딱 넣고 바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면 CPU가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퍼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작업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원을 덜 사용 중일 때, 요석을 덜 사용 중일 때 작업 처리 시간을 교대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서 중간에 프린트 보낼 게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내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걸 수행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일을 이제 잘 이렇게 여러 개 일이 있으면 일을 잘 처리하는지 놀지 않고 잘 처리하는지 중간에 멈췄는지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감독해서 컴퓨터 자원이 쉬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프린트 하다가 종이가 걸렸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갈아 끼워주고 다시 작업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배치 작업을 이렇게 넣었는데 요놈 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에서 멈췄다. 그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멈출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가서 요 업무를 빼든가 아니면 수정해 주든가 해서 다시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일괄 처리의 단점이 쓰이는데 이제 일괄 처리는 그림으로 잘 돼 있네. 자, 작업이 여기 있어요. 작업 1, 2, 3, 4. 이 작업들은 이 사용자들이 다 작업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있어.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어떤 일괄 작업할 것들을 모아 1번, 2번이 유사하면 1번, 2번 여기 보고 여기 3번, 4번이 유사하면 여기로 3번, 4번 모아서 여기 CPU라고 하면 컴퓨터라고 하면 요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컴퓨터들은 이 작업을 컴퓨터에 넣어줄 때 오퍼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오퍼레이터가 했어요. 그때 당시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컴퓨터실이 있다. 컴퓨터실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고 여기 이제 서버들이 있고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오퍼레이터가 그 카드로 돼 있는 작업을 이 컴퓨터에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실에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밖에 이 컴퓨터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용자들이 이 작업들을 여기다 놓고 가요. 이렇게 작업들이 카드로 펀치해서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이놈을 갖다가 작업을 시켜주는데 이제 일괄 작업 나오고 나서는 몇 개 묶어서 유사한 거를 묶어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지. 요게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프로세서보다 속도가 느려. 당연하지. 여기 이제 여기 컴퓨터 안에 뭐 예를 들어 컴퓨터 CPU가 있는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프린터가 있었다. 그러면 대개 이 작업들이 끝나면 그 작업 결과를 출력을 보내줘요. 근데 CPU는 괜히 빠르니까 이 일은 빨리 처리해줘. 그럼 출력은 기계적으로 찍는 거란 말이야. 처리는 전자적으로 하고 출력은 기계적으로 하니까. 왜냐면 종이에다가 활자를 하나씩 찍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배치가 많이 있어도 이제 다 처리해주고 프린터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길기 때문에 얘는 CPU는 이제 노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했다는 거지. 그리고 작업의 우선순위 부여가 곤란하다. 여기 들어오는 대로 처리해 주는 거야. 뭐 급하다고 순서 바꿔주는 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처리되는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제대로 처리되는지 모니터링, 버퍼링, 스플링 이런 방법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링, 스플링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버퍼링이 나오네. 버퍼링은 보니까 유의 시간이 없도록,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도록 입출력 장치별로, 그러니까 I/O 장치라는 거는 입력 장치, 옛날에는 입력 장치가 카드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옛날에는 정보 표현을 지금은 단말기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화면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화면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카드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거를 카드 리더로 읽겠다 이거지. 요게 이제 입력 장치였었고, 출력 장치는 이제 뭐 프린터, 라인 프린터라 해야 되나, 이 프린터가 있었어요. 그 프린터에다가 출력하는 게 이제 출력 장치가 대부분이 됐던 거지. 그런 장치별로 버퍼를 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드 리더는 카드 리더의 버퍼를 두고, 프린터는 프린터의 버퍼를 두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치별로 뒀다는 얘기지. 그래서 프로세서에서 연산할 때 동시에 입출력도 함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이 버퍼링이라는 개념이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못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다, CPU 처리기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 장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잡을 넣어준다.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이게 처리를 해줘요. 처리하다가 여기까지 처리한 거를 출력을 해. 그럼 여기로 보내. 출력해서 여기다 종이도 찍어요. 라인 프린트 찍어줘. 그럼 이때 다 찍을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다 찍으면 다시 와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는 동안에는 얘는 CPU는 유유 시간이야.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작업 2가 들어왔어. 그런데 작업 안에서 보낸 프린터가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럼 작업 2를 얘가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프린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2를 처리를 못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출력이 다 끝난 다음에 작업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거지. CPU가 있어. 여기 작업이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프린터가 있다. 프린터가 있다. 여기 종이 표시예요. 종이 표시. 여기 출력한다. 그러면 작업 완, 여기다 이제 버퍼를 둬. 프린터기에 버퍼를 둬서 여기 작업 완의 출력 내용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얘가 하나씩 끌어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CPU는 이제 더 신경 안 써. 왜? 출력할 거를 일괄적으로 여기다 다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작업을 이제 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 넣으면 이 CPU는 이미 작업 완 거는 이 버퍼에다가 출력하라고 던져주고 이제 관심을 끊었어.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작업 2도 여기서 끝났다. 작업 2가 끝났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작업 2 거를 갖다 넣는 거예요. 갖다 넣고 이제 임무 끝. CPU 임무 끝이야. 그 다음에 작업 3를 또 받아서 CPU가 처리해요. 그러다가 다 처리하고 출력물이 나와서 여기다가 3번 거를 처리하라고 넣어줘. 그럼 요게 버퍼예요. 요게 프린터에 딸려 있는 버퍼란 말이야. 그럼 프린터는 얘 출력하면 다음 거 이런 갖다 출력하고 이런 갖다 출력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CPU하고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작업들이 CPU가 처리하면 이거를 입출력 장치에 버퍼를 두어서 얘가 보내면 이제 요거와 이 작업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는 여기 자기 버퍼에 들어와 있는 거를 차례대로 입출력을 하고, CPU는 여기서 보내면 이제 독립이 돼서 다음 작업들을 계속 끌어다가 작업을 시키고 요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의 작업이 모두 다 출력까지 끝낼 때까지 CPU는 다음 작업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버퍼링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제 미리 이제 입출력 장치로 다 보내놓고 다음 작업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을 없애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키워드는 입출력 장치별로 버퍼를 둔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가 여러 개 있으면 예를 들어 프린터다. 프린터 1, 예를 들어 프린터 2, 프린터 3가 있다고 치면 여기별로 버퍼를 둔다. 여기별로 버퍼를 둬서 이 버퍼에 있는 거는 이 장치가 프린터라는 장치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서비스를 해준다 이거죠. 요게 버퍼링이다. 입출력 장치별로 뭔가를 둔 거 버퍼링이다. 그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개념으로 스플링이라는 게 나와. 스플링은 뭐 시뮬텐더니스, 프리피리얼 오퍼레이션, 온라인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다. 스플링은. 그런데 이것도 버퍼하고 비슷해요. 속도가 빠른 디스크를 버퍼처럼 사용하는 입출력 장치에서 미링 이렇게 속도가 빠른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에 작업할 거를 넣어주는 거야. 그걸 버퍼처럼 사용한다 이거지.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는 카드 판독기가 있어. 오른쪽에는 라인 프린터가 있어. 왜 이 카드 판독기를 해놨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모니터에서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카드 프린터에다가 그 프로그래밍을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판독기가 필요한 거야. 여기다 데이터를 여기 이제 카드들 묵치가 있으면 이걸 여기서 읽어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CPU 가서 처리를 하자. 처리를 하고 출력할 게 또 나온다 그러면 디스크의 일부분을 이 여기 출력물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라인 프린터가 요 놈을 하나씩 요거를 이쪽에 보내면 라인 프린터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버퍼링은 이 라인 프린터 앞에 버퍼링이라는 기억 장소가 있어서 이걸 갖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 CPU가 관장하는 디스크에다가 여기 버퍼에 보냈던 거를 여기 디스크의 일부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거를 하나씩 그 CPU가 이쪽으로 보내면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띈 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버퍼링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인 버퍼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라인 프린터나 입출력 장치 앞에 그 버퍼를 사용한다면 스플링은 별개의 오프라인 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 라인 프린터에 딸린 게 아니라 별개의 장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연결이 바로 앞에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오프라인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버퍼링이 하나의 입출력 작업과 그 작업의 계산만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면, 그러니까 버퍼링은 예를 들어서 잡 1번에 대한 것을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라인 프린터에 딸려 있어서 요것만 이 작업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플링은 여기다가 디스크에다가 여러 개를 갖다 놓는 겁니다. 작업들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프린터가 여기도 프린터가 있고 여기도 프린터가 있고 여기도 프린터가 있다면 이거를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쓴다 이거지. 버퍼링은 여기에 각자 하나씩만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플링은 여러 작업의 입출력과 계산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프로세서에 일정한 디스크 공간 테이블만 있으면 하나의 계산 작업과 다른 입출력 작업을 중복 처리한다 했는데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CPU를 말하는 거예요. CPU는 일정한 디스크 공간, 여기 디스크 있잖아. 공간에 할당을 해주는 거야. 얘가 그 스플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야. 요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야. 테이블만 있으면
하나의 계산 작업과 다른 입출력 작업을 중복 처리한다 했는데 CPU는 그 계산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면서 여기에 갖다 놓은 작업들을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서 동시에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가 고효율로 작업하게 된다. 성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PU 작업과 여기 갖다 놓은 거는 또 요 갖다 놓은 작업대로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CPU도 작업하고 프린터들도 계속 작업하고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0년대로 넘어갑시다. 60년대는 다중 프로그래밍 10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시스템이 나온 거야. 여러분이 그 앞에서 요 다중 프로그래밍 10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은 배웠죠, 그죠? 배웠어요. 네, 운영체제 유형에서 배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60년대에서는 장치의 독립성을 이용한 편리한 하드웨어 관리와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이 작업이에요. 작업이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이 있다면 요거를 메모리에 올려야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라.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1 넣고 여기에 프로그램 2 넣고 여기에 프로그램 3을 넣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처리해? CPU가 이제 여기 CPU가 있다면 CPU가 여기에 할당이 돼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를 처리하는 거야. P1을 처리하다가 여기 입출력이 걸렸어. 그러면 아까 입출력을 보내는 거지. 이쪽으로 출력 프로그램으로 보낸다. 그러면 얘가 입출력할 때 CPU는 다음 거 이 프로그램 2를 또 처리해주고 얘가 입출력이 일어날 때 또 이걸 처리해주고 그러고 다시 또 얘가 입출력이 끝나면 그 다음 라인부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쭉 처리해줘서 CPU는 하나의 프로그램씩만 처리해줄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각각 세 명이 자기 일을 컴퓨터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컴퓨터가 내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용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 CPU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번갈아가며 할당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 CPU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 할당됐다고 그런 거예요. 할당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나오는 게 프로세서잖아. 써니까 이거는 장치잖아. 장치. 예. PROCESSOR이 있고 프로세서가 있잖아. 그럼 요거는 장치잖아. 장치니까 하드웨어고 CPU로 보는 거예요. 프로세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헷갈리지 말고 이게 작업이지. 이건 프로세서는 작업이고 프로세서는 장치고 CPU 같은 장치야. 여기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데 사실 동시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올려놓고 CPU가 얘 할당,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거 할 때 또 이거 할당, 얘가 출력할 때 또 여기 할당해서 마치 보면 이게 거의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야. 이게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장치 독립성. 프로그램을 다른 입출력 장치와 함께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출력을 보내면 얘가 출력하는 동안에 CPU는 이 다음 거를 처리해 주는 거야. 또 여기 보내면 출력할 게 있어서 보내면 출력하는 동안에 CPU는 또 다음 거 처리하고 그러니까 출력 따로 처리 따로 하기 때문에 장치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 자, 요게
다중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한다 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고, 또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을 이용한 시스템 처리의 능력 향상이라고 했잖아. 시분할은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한데, 자 여기 이제 메모리가 있고 이제 CPU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가 여기 프로그램 1, 2, 3 여러 개 있다면 이 프로세서가 할당돼야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분할은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뭐 마이크로 세컨드씩 처리한다 그러면 요거 1 마이크로 세컨드, 2 마이크로, 3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 번갈아가며 처리해 주는 거, 일정한 시간 동안. 요게 시분할이에요. 시간을 분할했잖아. 이렇게 번갈아가며 처리해 주는 거. 왜 이렇게 하겠어? 이제 나중에 온라인 개념이 나와요. 온라인. 그럼 여기 이제 컴퓨터 단말기에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야. 단말기에 앉아서 이제 뭐 여기다 뭐 프로그램 짜고 있겠지. 이렇게 지금처럼 짜고 있어요. 그러면 요 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겠지. 그러면 요 사람의 작업들이 여기에 이제 메모리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분할은 요 동시에 세 사람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PU가 이 번갈아가면서 뭐 한 0.0001초씩 번갈아가면서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쪽 그 이용자들은 자기 것만 계속 처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시분할이라 이거지. 다중 처리는 뭐냐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여러 개 사용하여 처리한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자 봅시다. 그 CPU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대로 처리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럼 CPU를 여러 개 두면 안 돼? 한 거지. CPU를 여러 개 둬서 얘도 처리하고 얘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다중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이 다중 프로세서 개념이 나온 거고. 그러면 굉장히 처리가 빨라지겠지. 정말로 병렬 처리가 되는 거지. 순식간에 동시에 처리하는 게 되겠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즉시 응답이잖아. 그래서 실시간 처리는 뭐 시분할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분할보다도 더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처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우리 예에서 나왔지. 미사일 추적을 한다 그러면 미사일 발사 추적할 때 그 응답해주는 속도가 느리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 처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미 항공사 예약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항공사 좌석 예약하는 걸 말하는 거야. 멀리 떨어진 단말기에서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해 주는다. 트랜잭션은 데이터 처리하는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다. 요런 것도 이제 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예약 시스템도 온라인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 거고, 요런 개념들이 60년대 나왔고 이 개념을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서 90년대까지 가는데, 이때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오고 병렬 계산과 뭐 분산 계산 이런 게 나와요. 분산 처리는 멀리 떨어져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에 있는 컴퓨터, 서울에 있는 컴퓨터, 대전에 있는 컴퓨터, 뭐 대구에 있는 컴퓨터, 광주에 있는 컴퓨터, 이렇게 돼. 요즘은 이제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 그죠?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작업이 왔을 때 꼭 서울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하라는 법은 없는 거지. 이쪽에 광주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리를 의뢰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누어서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컴퓨터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컴퓨터는 뭐 DB 처리가 빠르다. 그러면 어떤 작업이 있을 때 이 작업이 DB 작업도 있고 계산 작업도 있다. 그러면 그 DB 작업은 대구로 보내고 계산 작업은 광주로 보내고 그 결과를 나중에 받아서 합해가지고 그 판단해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요게 이제 그 분산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발달되니까 컴퓨터가 떨어져 있고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해서 개인용 컴퓨터 보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컴퓨터가 어디 있느냐보다는 내가 내 PC에서 그죠? 작업 의뢰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격으로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정보 보호가 굉장히 관심사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70년대는 명령어 중심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작업해라라고 명령어를 내리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80년대는 그 이용자들한테 편한 메뉴, 그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옛날에 요즘 커맨드 여러분 PC에서도 커맨드로 칠 수 있죠, 그죠? 커맨드로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잖아. 한 라인 한 라인씩.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메뉴 지향령으로 해서 그냥 이미 작업할 내용을 메뉴를 이렇게 만들고 메뉴를 클릭하면 처리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메뉴 지향령이라는 거. 90년대는 이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거지. 메뉴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90년대 GU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산 처리 개념을 확대해서 클라우드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로 가서 모바일 인베디드 가상화 클라우드 지금 얘기야. 지금 우리 모바일 컴퓨터 다 가지고 있잖아. 뭐 아이패드든 뭐 그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 근데 인베디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냉장고에 소프트웨어를 심었다든가 선풍기에 소프트웨어를 심었다든가 그러면 그런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저장해서 돌아가는 게 인베디드고 이제 가상화 클라우드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모바일도 운영 체제가 따로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은 그 조그만 기계니까 이제 OS도 조그맣게 만든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애플은 iOS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거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사물 인터넷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컴퓨터 칩이 들어가지. 컴퓨터 칩만 들어가나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내장, 내장형, 인베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상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2000년대 확산이 되죠. 이것도 이제 가상화 기술은 뭔가 자원을 좀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가상화 전과 후가 있네. 가상화 전과 후. 그러면 가상화 전은 이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컴퓨터 세대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 하나로 합치면서 가상화를 둔 거지.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 이용자가 여기 있다. 그럼 자기가 작업을 할 때 그 하드웨어는 하나지만 운영 체제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하나의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게스트라고 한 거는 좌간
이용자들이 뭔가 작업을 올리면 요 서버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뭐 예를 들어 이용자 1 영역, 이용자 2 영역, 이용자 3 영역으로 나눠서 그 여러 개 컴퓨터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제 가상화고, 이게 이제 서버를 중심으로 하니까 서버 가상화고, 데스크탑 가상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이용자가 딸려 있을 때 유저 1, 유저 2, 유저 3이 있다고 치면 요 유저별로 컴퓨터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데스크탑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PC를 한 대씩 다 가지고 거기에 PC의 운영체제도 있지만 그거 없이 뭐랄까 더미 터미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실제로 이 서버에 유저 안에 OS와 프로그램들이 떠 있는데 요 연결돼서 이 영역 서버에 있는 영역을 쓰는 거예요. 유저 2도 요 단말기 PC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들이 없고 더미 터미널이야. 그냥 서버에 연결해서 이 유저 2의 그 데스크탑, 그러니까 PC죠. PC처럼 여기에 뭐 OS가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지원해주는 형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가상화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또 스토리지 가상화는 자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서버가 하나 있다. 그러면 스토리지도 이 유저들한테 각자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가 되는 거지. 네트워크도 가상화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가상화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여기 가상화에서는 주로 서버 가상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의 장점은 가상화는 원래 서버 하나를 그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는데 여러 개 서버 있는 것처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서버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나눠서 쓴다. 이 안에는 뭐 OS가 각각 있는 것처럼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 이쪽 세 군데로 나눠 쓴다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3월에는 예를 들어서 뭐 2월에 수강청을 한다 우리가. 그러면 요 파트는 3월에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요만큼 할당됐다면 3월에는 평소에는 이만큼 할당 3월에는 이만큼 할당해 주는 거야. 그 대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일정 시기에 이 파트가 이만큼 쓸 수 있을 거를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강청 기간 동안에 과부가 걸린다. 그러면 그 보통 서버 하나를 쓰면 이 서버를 확장해야 되잖아. 근데 가상화를 쓰면 요 시기 2월, 3월 시기만 늘려주고 다시 요 지나면 줄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화 방식에는 호스트 기반 가상화와 그 베어메탈 가상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스트 기반 가상화는 그 이 호스트 운영 체제, 여기 호스트 운영 체제가 여기 있잖아. 이 운영 체제가 이 자원들을 분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베어메탈 가상화는 운영 체제 설치하기 전에 이런 그 가상 솔루션이 올라가서 그 가상 솔루션이 이걸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을 베어메탈 가상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사실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용자는 뭐 자원들이 어디든 관계없이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런 거는 분산이고, 유틸리티 컴퓨팅 과금 모델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는 형태대로 한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반드시 구매를 해서 도입을 해서 샀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빌려서 쓰고 쓴 만큼만 돈을 내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컴퓨터 도입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 매달 비용은 낼지라도 이런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이용 서비스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를 세 가지를 분류를 해요. 하나는 IaaS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어 서비스야. 그 다음에 PaaS 플랫폼 애즈 어 서비스, 그 파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SaaS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 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용어 있는 대로 그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인프라스트럭처니까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같은 거 막 빌려주고 스토리지 공간 같은 거, 네트워크 막 이런 걸 빌려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고 파스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예요. 플랫폼을 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뭐 예를 들어 웹 서비스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전혀 컴퓨터 자원이 없다. 그러면 아마존에 의뢰해서 자기가 그만큼 받아서 쓴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스고 또 거기에 그 서비스 해주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API잖아, 그지? 오픈 API 이런 걸 받아서 연결해 쓸 수 있는 형태가 이제 파스고 사스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PC에 뭐 아래 한글을 깔아서 쓰잖아요, 그죠? PC에 아래 한글 깔고 뭐 엑셀도 깔고 뭐 액세스도 깔고 뭐 다 깔아 쓰는 거야.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PC에 이걸 까는 게 아니라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 그죠? 클라우드 서버에 HWP니 뭐 엑셀이니 이런 게 다 있어서 여기로 접속해서 사실 요 자원을 쓰는 거, 서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 이런 형태가 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194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한참 유행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발전 과정을 좀 훑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운영 체제 발전 과정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